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여기까지 와. 그 말과 함께 내 며느리 뺨을 때리던 여자는 돈봉투를 내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그때 나는 구석에서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로 살던 내가 회장님 만찬장에 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돈봉투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들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 그리고 함정은 만든 사람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찬장 구석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청소라고 부르겠죠. 하지만 그날의 저는 청소부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은색 식기가 반듯하게 놓인 테이블 사이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더라. 국회의원 사돈이라며? 그런 말들이 와인 향처럼 떠돌았어요.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그 웃음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백금자 68,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자산 20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친절이 달라지고 욕심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저는 일부러 사라졌습니다. 아들 민준이 주변에 돈 냄새 맡고 모여들던 사람들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딱지 하나로 누군가가 사랑을 연기하는 걸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아들에겐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 거짓말이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민준이가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망설임 끝에 꺼내던 아이. 가진 것은 없어도 인사는 깊고 손은 거칠어도 눈은 맑던 아이. 저는 그날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며느리. 그래서 저는 더 숨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어머님으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지 몇 달 뒤 서연이가 만찬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보건소가 협력하는 큰 행사가 있다고요. 서울에서 열리는 회장님 만찬. VIP들이 모이는 자리라 간호 인력이 도와야 한다는 말에 저는 이유 모를 불안이 스쳤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이 그날따라 눈에 닿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따라왔습니다. 모자 푹 눌러쓰고 만찬장 뒤편으로 들어가 청소복을 빌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회장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흐트러질 것 같아서요. 서연이만 지켜볼 수 있다면 오늘만은 모른 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 앞으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사람. 손가락마다 반지가 반짝이고 웃을 때마다 사람들을 줄 세우는 눈빛. 서연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만으로도 알았습니다. 과거가 왔다. 야, 너 여기서 뭐해? 여자의 목소리가 만찬장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이런 데까지 와?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웃는 척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돈봉투였습니다. 아, 그러네. 너 원래 이런 거 좋아했지? 그리고는 그 봉투를 서연이 손에 툭 쥐어줬습니다. 자, 가져가.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이걸로밖에 못 살아. 그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 돈봉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휴대폰 카메라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화면에 확대되고 손에 쥔 봉투가 증거처럼 찍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돈봉투는 미끼였고 카메라는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와인잔을 들어 서연이 흰 블라우스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배 위로 흘렀고 서연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기. 그 아이가 배를 감싸며 비틀거릴 때 여자는 손을 들어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만찬장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얻은 평화가 며느리의 뺨 한 대에 무너졌습니다. 더 숨으면 더 잃습니다. 오늘의 서연이는 내일의 손주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누군가의 장난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늙은 여자가 며느리를 안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우스웠겠죠. 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누구세요? 농사꾼 시어머니?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시골집 마당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제 발치에 붙어 자던 진돗개 백구, 낯선 소리만 나면 먼저 짖고 제 손을 핥던 녀석.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백구가 이 광경을 봤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그래야 합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문 앞에서 숨이 막힌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나선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수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봉인해 둔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 실장. 그 사람은 내 목소리 하나면 움직입니다. 서연이 방 문틈에서 울음이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숨죽인 울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내가 받아낼 것이다. 돈봉투로 사람을 죽이려 한 값도, 뺨으로 사람을 짓밟은 값도, 내 이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오는 순간 서연이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거짓말처럼 들릴 수가 있더군요. 뺨엔 붉은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와인은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스며들어 살갗까지 붉게 물들였으니까요. 저는 서연이를 세우고 제 청소복 앞치마를 벗어 그 아이 어깨에 덮었습니다. 고개 들고 걸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던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마음이 며느리의 멍 하나에 산산이 깨졌습니다. 뒤에서 웃음이 따라왔습니다. 거지 같은 며느리 데리고 시골로 꺼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백구가 떠올랐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저를 지키던 진돗개. 제 숨이 가빠질 때마다 코끝으로 제 손을 밀어 올리며 버텨라고 말하던 그 녀석 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그 여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서연이는 택시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만 꼭 쥐고 화면을 뒤집어 놓고요. 그러다 진동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아이가 몸을 움찔하더니 화면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손끝으로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연락해? 물었더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 큰 게 덮여 있는 얼굴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리 연락했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연이를 보는 순간 달려오려 했지만 저는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부드러운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2번 더 때렸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가?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동창들이. 그리고 그 중심에 오수진.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또라는 말.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꿈에서 때리지 말라고 울던 밤들, 휴대폰을 뒤집어 놓던 습관, 서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어깨가 움츠러들던 이유를 민준이는 어렴풋이 알고도 모르는 척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르는 척이 제일 잔인하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는 터졌습니다. 고아원 출신 간호조무사, 병원 돈 빼돌려 합의라는 제목이었어요. 화면엔 와인에 젖은 서연이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칼이었습니다. 역시 고아원 출신. 불쌍한 척하더니 도둑년. 저는 모니터를 보는 손이 떨려 마우스가 툭툭 튀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문틈에서 그걸 받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없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직장에서 돌아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잘렸어. 해고 통지서였어요. 인력 감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인력 감축이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면 사람 인생 하나 접어버릴 수 있는 힘의 과시. 오수진의 시아버지가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그날부터 제 집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휴대폰에 익명 문자가 왔습니다. 시골로 꺼져. 안 그러면 남편 감옥 보낸다. 서연이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급히 받쳐 안았고 그 아이 손이 제 팔을 붙들며 떨었습니다. 저 이혼할게요. 제가 사라지면. 저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너는 우리 집 사람이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서연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붉은 점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민준이가 소리쳤고 저는 서연이를 안고 차로 뛰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기 진통 위험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10년 동안 잠가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전화를 받는 쪽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짧게 말했어요. 내일 본사, 임원 전원 소집, 그리고 오수진 관련 내가 요구한 자료부터 올려. 침묵이 흘렀다가 김 실장이 낮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원도 밤하늘엔 별이 많았습니다. 그 별빛이 오늘은 위로가 아니라 증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는다. 누가 우리 며느리에게 손 뗐는지, 누가 돈봉투로 누명을 만들었는지 그 판을 내가 직접 뒤집는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 백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돌아간다. 백구가 한번 짖었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마치 그래,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서연이가 병실에서 잠든 새벽, 저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저릴 정도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오수진이라는 이름이 제 삶을 다시 서울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예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내 옛 회장실 책상 서랍 2번째 칸 열어봐. 거기 금박 열쇠고리 아직 있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습니다. 회장님, 그걸 어떻게... 내가 거길 떠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며느리에게 돈봉투 조작으로 누명 씌우려는 판이 있어. 김 실장은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오수진. 그리고 뒤에 힘 있는 사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말이 아니라 소리로. 그날 오전 김 실장이 강원도로 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시골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제 앞에서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없던 10년 동안 이런 일이... 사과는 나중에.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서연이 검부터 정리해. 우리는 움직임을 2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돈봉투의 출처를 잡는 것. 다른 하나는 오수진이 언론에 넣은 거짓 제보의 경로를 잡는 것이었죠. 김 실장은 예전처럼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방식도 말투도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호칭이 제게는 낯설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 오래 안 썼던 칼처럼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만찬장 영상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VIP 출입구 쪽 CCTV였습니다. 오수진이 서연이에게 봉투를 쥐어주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제가 말하자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녀석은 제 냄새를 맡자마자 콧김을 뿜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백구야, 이번에는 내가 도와야겠다. 제가 귓가에 속삭이자 백구가 낮게 웅 하고 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울음 하나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줬습니다. 다음 날 김 실장은 오수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수진 피부과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가 한성그룹 협력업체 계열 행사에 파견되는 날이 있더군요. 돈봉투가 오가는 자리에 그녀도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진실을 기록하라는 조건으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떨었지만 한마디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늘 말했어요. 사람 하나 묻는 건 돈봉투 하나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묻는다. 그들에게는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실장이 제게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녹취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수진 목소리가 뚜렷했습니다. 봉투는 내가 직접 쥐어줘. 카메라 켜진 거 확인하고. 그리고 기자한테는 절도 시도로 흘려. 고아원 출신이면 댓글은 알아서 달릴 거야. 그 뒤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였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오수진이 웃었습니다. 근거는 만들어. 사진, 영상, 그리고 남편 직장. 한 통만 넣어도 바닥으로 떨어져. 저는 녹취가 끝나자마자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섬뜩함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고 가족을 찢어놓고요.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집는 건 조용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회장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직접 끝낸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지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녹취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민준이 눈이 흔들렸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서연이 곁을 지켜. 내일은 내가 회장님으로 선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그 손을 한번 눌러줬습니다. 미안함은 나중에 씻으면 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만찬 당일 저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점퍼가 아니라 오래전에 맞춰둔 검은 정장이었어요. 허리를 곧게 펴자 제가 할머니로만 살던 시간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변신이겠지만 제게는 복귀였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 이름으로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졌고 수십 개의 협력사를 살렸고
때로는 냉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이름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하나를 위해서요. 만찬장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제가 구석에서 걸레를 쥐고 있던 곳. 오늘은 제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비서실장이 직접 안내하네. 경비가 다가와 막으려는 순간 김 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그 말 하나로 길이 열렸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가자 어제 서연이를 비웃던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어요. 돈이 사람의 눈빛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만 오늘은 그 눈빛을 이용할 겁니다. 그들이 믿는 건 정의가 아니라 위니까요. 서연이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몸이 안정되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고 민준이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섰습니다. 단상 위인 마이크 앞.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고 김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백금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제 시골 청소부 할머니였던 제가 오늘은 회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한꺼번에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다 멈췄고 누군가는 웃다가 입꼬리가 굳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임신한 여성이 와인 세례를 맞고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들고 도둑이 됐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제 며느리입니다. 어디선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쪽 테이블에서 오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처럼 번쩍이는 반지, 어제처럼 웃는 입. 하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를. 저는 그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오해요? 그럼 확인합시다. 김 실장이 뒤편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엔 돈봉투 조작이라는 글자가 먼저 떴고 이어서 녹취 파일 재생바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오수진 목소리가 쩌렁 울렸습니다. 봉투는 내가 직접 쥐어줘. 카메라 켜진 거 확인하고. 기자한테는 절도 시도라고 흘려.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이어서 기자 목소리, 그리고 오수진의 웃음. 고아원 출신이면 댓글은 알아서 달릴 거야. 녹취가 끝나자 누군가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잡았습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제 가족이 갑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누가 먼저 갑질을 했습니까? 누가 임신한 여성을 때렸습니까? 누가 돈봉투로 도둑을 만들려 했습니까? 오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에요. 이런 거.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당신이 며느리 손에 쥐어준 봉투의 장면입니다. 김 실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만찬장 CCTV 캡처가 크게 떴고 당신 손에서 며느리 손으로 봉투가 넘어가는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연출입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 서연이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눈. 그걸 보고 저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무 죄도 없이 저 눈빛을 견뎠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제 며느리에게 씌운 누명, 돈봉투 조작, 폭행, 허위 제보 전부 법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에게 손댄 사람들은 회장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박수가 커질수록 오수진은 작아졌고 어제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복수의 환호가 아니라 진실의 소리이길 바랐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저는 주머니 속 작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백구의 이름표였습니다. 백구라고 새겨진 철판. 시골집 마당에서 제 발치에 붙어 지키던 그 녀석이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는 뺨을 맞고 무릎을 꿇던 날이었다면 오늘은 고개를 들고 이름을 말한 날이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홀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김 실장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수진 측이 바로 움직일 겁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움직여요. 우리는 먼저 서연이를 살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먼저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뜨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너는 죄가 없어. 저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는 만든 사람이죠. 민준이는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아들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까봐, 권력이 우리를 더 짓밟을까봐.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참으면 서연이는 평생 도둑으로 살았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섭다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부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권력 남용 서민 사업자 탄압 회장님 만찬장에서 벌어진 갑질 제목만 보면 제가 악당이었습니다. 댓글은 또 칼이었어요. 돈으로 덮는다. 재벌은 다 똑같다. 저는 화면을 끄고 대신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언론 싸움은 길게 가면 지는 싸움이야. 법으로 끊어. 그날 오후 우리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봉투 조작을 시도한 정황.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진술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더 큰 표적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김 실장은 두 번째 단추를 잠갔습니다. 회장님, 오수진 피부가 쪽도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손대야 해. 증거는 충분합니다. 무면허 시술과 약품 유통 관련 제보가 여러 건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빠른 건 공권력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다음 날 보건당국과 합동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회장실에서 받았습니다. 단속이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를 때리던 그 손이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또 누군가를 때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무서워요. 저는 숨을 고르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는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몸이 따라 무너지거든요. 새벽에 백구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시골집에 있을 때처럼 낯선 기척이 느껴질 때만 내는 짖음이었어요. 저는 즉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서연이에게 익명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혼해. 안 그러면 남편부터 감옥 보낸다. 이번엔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주민등록증 사본. 어디서 뽑았는지, 누구 손을 탔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민준이는 그 문자를 보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서서 더 커진 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서연이를 더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서연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흐르고 그 불빛 사이에서 누군가 내 가족을 겨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단 하나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마. 그러나 사람 마음은 경우로 묶이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링거 바늘만 뽑아놓고 사라졌어요. 베개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연이 서명이 떨리는 글씨로 남아 있었고 옆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없어지면 다 끝날 거예요. 제발 찾지 마세요. 종이를 쥔 제 손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그걸 다 삼켰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서연이는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람 풀어요. 정국.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의 박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는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며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도망치게 만든 손들을 끝까지 끊어내야 합니다. 백구의 이름표를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박혔어요. 그 통증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찾아냅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한 번 삼켰다. 예전엔 이 바닥의 공기만 맡아도 머리가 차갑게 맑아졌는데 오늘은 심장이 먼저 뛰었다. 회사를 지키러 온 게 아니었다.
내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러 왔다. 경비가 내 앞을 막았다. 출입증 있으세요? 그 눈빛에 시골 할머니가 비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비서실장 김도연 부르세요. 백금자라고.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로비 공기가 바뀌었다. 몇 분도 안 돼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김도연이 뛰어나왔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정말 오셨습니까? 경비들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까지 나를 훑던 시선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사과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나는 경비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일은 잊어도 돼. 대신 다음엔 누구든 함부로 밀지 마. 사람이 먼저다. 회장실로 올라가자 책상 위엔 먼지 한 톨 없었다. 누군가 매일 닦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다. 서연이 건 지금부터 회사 일로 가져.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확인 중입니다. 기사 유통 경로 제보자, 촬영자, 그리고 오수진이라는 인물의 주변.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민준해고 통지서, 협박 문자 캡처, 허위 기사 화면. 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쓰면 그게 더 우연이다. 연결고리부터 잡아. 조사팀장은 화면을 켰다. 허위 제보는 오수진 피부가 내부 직원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사 송고 직전에 특정 PR 대행사에서 기자들에게 키워드가 뿌려졌습니다. 돈줄은 내가 묻자 팀장이 답했다. 오수진 남편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계열에서 PR 대행사로 돈이 흘렀습니다. 기사 제목이 단체로 비슷해진 이유입니다.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전 내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한 통이면 충분했다. PR 대행사 대표에게 말해. 오늘 밤 안에 자료 내놓으라고. 못 내놓으면 내일 아침부터 그 회사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릴 거라고.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강경하게 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경이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 거야. 저쪽이 비정상을 저질렀으니. 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다. 좋아. 그럼 이제 불법은 뭐가 있지? 김도연이 봉투를 열었다. 사진과 진술서가 쏟아졌다. 무면허 직원 시술, 가짜 약품 보관, 정품 라벨 갈아치우기.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고르다 마지막에서 멈췄다. 합의서였다. 부작용 피해자 입막음 합의서. 이게 제일 확실하네. 내가 말했다.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넘겨. 그리고 내 며느리 거는 반격 준비. 단 서연이가 먼저야. 서연 씨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출혈이 있었다고. 그 말에 내 속이 무너질 뻔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병원 전담 붙여. 어떤 기자도 근처 못 오게. 민준한테는 지금 당장 오라고 해. 그리고 서연이 담당 의사.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그날 오후 합동조사팀이 오수진 피부과로 들어갔다. 나는 일부러 시골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다. 오수진은 흰 가운을 입고 나왔다. 눈빛이 여전히 사람 위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여긴 왜? 그가 비웃었다. 나는 명함을 내밀었다. 금박으로 새긴 이름이 햇빛을 받았다. 한성그룹 회장 백금자.
오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 표정이 굳어가는 속도를 나는 잊지 못한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난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진실을 돌려받으러 왔어. 내가 뺨으로 시작한 일, 내가 증거로 끝내. 그때 조사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불법 의료시술 및 가짜 의약품 유통 혐의로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오수진이 나를 노려봤다. 당신이 했지.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며느리도 누가 찍었더라. 너희는 남의 인생을 찍고 나는 너희 범죄를 찍었다. 그 차이를 이제 알게 될 거야.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이 퀭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나를 보자 울음이 터졌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내가 죄면 세상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어. 너는 살아야 해. 너랑 아기 둘 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 애는 무너진 얼굴이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내가 할 일은 둘이야. 서연이 손 놓지 말 것. 그리고 내 엄마 편에 설 것.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부터는 숨지 않는다.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린 날 내 가족의 문도 다시 열릴 거다. 오수진 피부과에 조사팀이 들어간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장실에서 신문을 펼쳤다. 내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다. 재벌 회장, 영세병원 압박 논란. 기사 첫 문장은 늘 똑같았다.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았다. 나는 피식 웃었다. 강남 한복판 4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 곳이 영세라니. 무면허가 시술하고 가짜 약을 팔아도 영세라니. 세상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제목을 믿었다. 그걸 저쪽은 알고 있었다. 김도현이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오 의원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방송국 2곳, 포털 메인, 그리고 커뮤니티 확산 계정까지. 계정까지?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적으로 작업한 흔적입니다. 여론을 재벌 갑질 프레임으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사회 의장이었다. 회장님, 주가가 흔들립니다. 이미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시는 게. 나는 말을 끊었다. 내가 물러선 10년 동안 내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갑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본사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피켓이 들렸다. 불매, 갑질, 소리가 올라왔다. 내 회사가,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움직인 그 순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이도 그 소리를 들었겠지. 그날 밤 민준이 병원에서 돌아와 내 방 문을 열었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엄마를 괴물처럼 말해. 우리 동네에서도 서연이 얼굴 보고 수군거려.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서연이가 맞은 걸 봤지. 그 애가 누명 뒤집어 쓴 것도 봤지. 그럼 엄마가 뭐 해야 했는데?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면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잖아. 우리 감당할 수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 아들이 무서움을 말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상대는 오수진이 아니었다.
오수진 뒤에 있는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존재였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야 해. 그날 새벽 나는 잠결에 들었다. 서연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 제발 그만해요. 내 발이 저절로 문 앞으로 갔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 애가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가 아니라 그 애가 자기 탓이라고 더 믿을까봐 무서웠다. 아침이 되자 서연이는 이상하게 고요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괜찮아요. 그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점심 무렵 김도현에게서 보고가 왔다. 오 의원 측에서 협박성 제보를 돌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 비리, 회사 내부 의혹 없는 것도 만들어 퍼뜨리려는 분위기입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럼 우린 있는 것만 꺼내면 돼. 준비하자. 그날 밤 서연이가 내 앞에 앉았다. 눈이 붉었다. 어머님 저 그만할게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뭘 그만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저 이혼할게요. 제가 사라지면 어머님 회사도 민준 씨도 덜 아플 거예요. 서연아. 나는 서연이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된 게 벌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정말로 화가 났다. 오수진에게가 아니라 세상에게, 그리고 나에게, 내가 숨어 살았던 10년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날 늦은 밤 서연이는 병원에서 퇴원 서류를 썼다.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나는 회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민주는 회의에 끌려갔다. 잠깐의 틈이었다. 정말 잠깐. 다음 날 병실로 달려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링거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침대 위엔 서류 봉투가 있었다. 이혼 서류, 그리고 짧은 편지. 어머님 죄송해요. 저 찾지 마세요.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숨을 못 쉬었다. 내 손에서 회사도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며느리 하나를 지키겠다고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싸움은 이제 여론이 아니라 사람이다.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찾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저들이 다시는 도망칠 틈이 없게. 서연이가 사라진 뒤 나는 잠을 잃었다. 회장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면 바로 그 레스토랑 장면이 떠올랐다. 와인이 흘러내리던 흰 블라우스, 뺨을 감싸던 손. 그 장면이 내 눈을 떠있게 했다. 나는 사람을 풀었다. 경찰엔 실종 신고를 넣고 회사 보안팀과 사설 조사팀을 동시에 움직였다. 돈은 제한 없다. 단서만 가져와. 그렇게 말했는데도 보고는 늘 같았다. 서울역 CCTV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휴대폰은 전원 꺼짐 상태입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돈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마음이 떠나버리면 권력도 길을 잃는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서연이가 스스로를 버리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 있었으니까. 김도연이 회장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두 갈래로 가야 합니다. 첫째는 실종자 수색, 둘째는 상대의 목줄 확보. 목줄.
내가 되묻자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오 의원 쪽 비리입니다.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재개발 정보 사전 유출 정황. 증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넘기며 물었다. 이 정도면 의원 배지 날아가나? 날아갑니다. 김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오수진 남편 건설사도 있습니다. 3년 전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이 설계 대비 크게 빠졌습니다. 내부 직원이 사진과 도면을 넘겼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오수진은 손을 쓰는 사람이고 오 의원은 그 손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둘을 동시에 흔들어야 했다. 하나만 치면 다른 하나가 방패가 된다. 그럼 마지막은 내가 말했다. 서연이 누명, 그거 확실히 뒤집을 한방. 김도현이 USB를 내밀었다. 기자와 통화 녹취 원본입니다. 오수진이 직접 기사 방향을 지시합니다. 돈 얘기도 나옵니다.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내 며느리가 도둑년이 된 건 사실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 사실이 더 역겨웠다. 나는 바로 재생을 시켰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횡령했다고 써요. 돈은 내가 책임질게. 그 한 줄에 내 속이 꺼멓게 타들어갔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한 군데에만 걸려 있었다. 서연이를 지금 어디서 찾느냐? 그날 밤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다. 회장님, 서울역에서 찍힌 서연 씨가 KTX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 택시를 탔고 그 택시 기사에게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어디로? 내가 묻자 팀장이 답했다. 강원도 쪽으로요. 정확한 주소는 기억 못하지만 폐교 옆 민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폐교 옆 민박. 서연이는 왜 그런 곳을 택했을까? 숨을 곳이 필요했겠지. 누구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는 곳. 그 아이가 늘 선택하던 방식이었다. 나는 즉시 지시했다. 강원도 폐교 주변 민박 전수조사. 단 들이닥치지 마. 겁주면 더 숨어. 조용히 확인하고 발견 즉시 의료팀부터. 그리고 나는 또 하나를 준비했다. 전면전이다. 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서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나를 악마로 만들 것이다. 그 무대가 우리가 끝내는 무대가 돼야 했다. 김도현이 일정표를 펼쳤다. 내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오 의원 기자회견 후 30분 뒤 같은 장소 대관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 의원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자료를 정리해. 그리고 내가 직접 올라간다. 내 며느리 이름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놓는다. 밤늦게 강원도 쪽 조사팀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한 군데가 유력합니다. 폐교 담장 옆 작은 민박인데 마당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말을 따라합니다. 무슨 말을? 내가 묻자 팀장이 잠깐 숨을 삼켰다. 찾지 마. 라고요. 누가 가르친 것처럼 또렷하게.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연이었을까? 그 아이가 스스로를 숨기려고 자기 입 대신 새의 입을 빌린 걸까? 아니면 그 집 주인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까?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 집 의료팀 붙여서 조심히 확인해. 내일 회견 전까지 서연이 소식이든 단서든 반드시 가져와.
문득 깨달았다. 내가 들고 있는 건 20조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는 더 멀어진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상대는 더 큰 프레임을 던진다. 나는 USB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그들의 말로 시작한 거짓을 내 증거로 끝내겠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서연이를 다시 데려오겠다. 서울 프레스센터 문을 열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먼저 들렸다. 오이원 기자회견장이었다. 기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플래시는 이미 준비된 폭우처럼 번쩍였다. 오 의원은 단상 위에서 서민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권력 갑질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물기까지 맺혀 있었다. 연기였다. 아주 능숙한 연기.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에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저 박수의 절반은 진실이 아니라 방향이구나. 누가 세상을 어느 쪽으로 돌려놓을지 사람들은 그저 강한 방향을 따라가려는구나. 오 의원이 단상을 내려오려는 순간 회견장 뒤 문이 열렸다. 내가 들어갔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내 이름이 새겨진 배지. 한성그룹 회장 백금자. 웅성거림이 퍼졌다. 회장님이 왜? 맞아, 그 사람. 카메라가 한꺼번에 나를 향했다. 오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 의원님, 서민을 지키신다고 하셨죠. 오 의원이 헛기침을 했다. 여긴 제 기자회견장입니다. 무단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민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현이 스크린을 켰다. 첫 화면은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날짜와 금액이 줄지어 떴다. 회견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펜이 더 빨라졌다. 오 의원님, 재개발 정보를 미리 받아 친인척 명의로 땅을 샀고 그걸 팔아 200억을 챙기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서민을 위한 정치로 번 돈입니까? 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조작입니다. 날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다음 화면에 철근이 빠진 아파트 구조 사진이 떴다. 빨간 표시가 선명했다. 의원님, 아드님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설계 대비 철근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누군가 진짜예요? 라고 소리쳤다. 다른 누군가는 대답하세요라고 외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폭우처럼 쏟아졌다. 오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시공사의. 시공사가 아드님 회사입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서민은 그 아파트에서 잠을 잡니다. 의원님은 그 철근을 빼고도 서민을 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었다. 나는 USB를 들어보였다. 이건 오수진 씨가 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입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고개를 돌리니 오수진이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숨어 있다가 내 손에 USB가 들린 걸 보고 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오수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횡령이라고 써요.
돈은 내가 줄게. 사실이면 뭐하고 아니면 뭐해. 그냥 써. 정적? 잠깐의 정적 뒤에 기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마이크가 오 의원 쪽으로, 오수진 쪽으로, 그리고 내 쪽으로 쏟아졌다. 녹취가 진짜입니까? 오 의원님, 차명 계좌 사실입니까? 오수진 씨, 기사 의뢰 맞죠?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오 의원은 뒷걸음질 쳤고 오수진은 입을 열었다 닫기만 했다. 나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다. 내 며느리 이서연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더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과 증거를 모두 공개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견장에 이상하게도 박수가 퍼졌다. 처음엔 한 명이 치고 옆에서 따라쳤다. 그 박수는 내 편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반사 같았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싫어한다. 나는 단상 아래로 내려오며 오수진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며느리 뺨은 너희가 만든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로 받겠다. 그날 저녁 나는 회장실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서연이 소식만 기다렸다. 기자회견으로 판이 뒤집혔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밤 10시가 넘었을 때 김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숨이 가빴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폐교 옆 민박집입니다. 서연이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민박 주인이 발견했고 구급차가 이동 중입니다. 산모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견장의 박수 소리가 멀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차 준비해. 지금 바로 간다.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늦으면 나는 며느리를 잃는다. 나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더 길었다. 창밖 풍경은 산과 들로 바뀌는데 내 머릿속은 오직 한 장면뿐이었다. 서연이가 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던 얼굴. 그 얼굴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나는 숨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가 먼저 나왔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입니다. 이서연. 내 입에서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의사가 더 조심스러워졌다. 임신 중독증 의심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긴급 제왕절개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단호했다. 산모도 태아도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나는 벽을 짚었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20조라는 숫자가 그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정말로 기도했다. 제발 둘 다 살려주세요. 민준이도 곧 도착했다. 얼굴이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애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겁나서 엄마를 밀어냈어.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지금은 자책할 시간 없어. 서연이 먼저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가슴 한쪽은 쿵쿵 무너지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던진 말들이 서연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몰랐으니까.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모았다. 민준도 옆에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3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기는 1.9kg로 미숙아입니다. 인큐베이터가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 둘의 울음은 기쁨이라기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였다. 겨우, 정말 겨우 버텼다는 안도. 다음 날 서연이가 눈을 떴다. 눈동자가 느리게 움직이며 나를 찾았다. 어머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도망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친 게 아니야. 너는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나는 서연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자리는 여기야. 내가 가족이라서.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망가진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망가뜨린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는 그걸 바로잡는 중이고. 그때 민준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포대기 속 작은 얼굴이 보였다. 서연이가 손을 떨며 아기 볼을 살짝 만졌다. 우리 아기 서연이가 웃으면서 울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분노가 조금 내려앉았다. 분노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이후 일은 빠르게 정리됐다. 기자회견 이후 수사기관은 자료를 공식 접수했고 오수진 피부관은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수사로 넘어갔다. 오수진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불법 의료행위로 구속됐다. 오 의원은 차명 계좌와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선상에 올랐고 아들의 건설사 역시 부실공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켰다. 서연이 이름을, 서연이 삶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는 일. 언론사들은 정정 보도를 냈고 허위 기사들은 삭제됐다. 서연이는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그 종이를 서연이 손에 쥐어주자 그 아이는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이제 숨 쉬어도 되죠?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는 숨 쉬어도 돼. 몇 달 뒤 나는 한성희망재단을 만들었다. 서연이가 이사장을 맡았다. 누명으로 무너진 사람들, 억울함 때문에 숨는 사람들을 돕는 곳. 서연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다시 양양집 마루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연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시골로 내려오셨는지요. 나는 멀리 산 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기가 진짜 집이라서. 20조보다 소중한 건 노을빛 마루에서 들리는 가족의 숨소리였다. 나는 이제 숨기지 않는다. 회장이라는 이름도 할머니라는 이름도 그 두 이름 사이에서 내가 지키려던 건 단 하나였다. 내 가족.